안녕하세요. 연구반 오늘이 마지막 강의 되겠습니다. 6개월간 공부 좀 하신 것 같아요. 좀 이제 이야기 많이 했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그죠? 우리가 빗강의도 못하고 제가 그 빗강의 하려고 생각했는 게 좀 계획이 있었는데 하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마지막 강의를 어떻게 대신에 변호사님 이번에 쓰신 책 있잖아요. 이거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 드리고 또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 책에서 쭉 어느 때 아니라 팁 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최근에 지금 그 보상 예정지에 간 데가 있었어요. 수강생 이제 낙찰 사례 낙찰받은 데 제가 자다가 오락가락 하는데 낙찰받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하는 물건을 일반 매매로 산 것도 있습니다. 그 물건에 이제 비대위를 갔거든요. 비대위를 갔더니 이제 이런저런 걸 어떤 저런 이런 본부고민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 활동을 얼마씩 내고 다시 하자 우리 그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 책에 거래됐어요. 이런 식으로 사기친다. 우리 비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는 만큼 더 받는다는 말이 정말 맞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수용 보상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 김은영 변호사님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만나신 변호사님 다 인생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판례 같은 거 보면 법무법이 강산 때 만든 그 판례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판사님도 판결하기 전에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뭐 물어보는 걸 대단히 많고 소개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은효 변호사님 마지막 강의 좋은 강의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켜졌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은효 변호사입니다. 저는 1989년도에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이제 당시 이제 22살 때 합격을 해서 지금 꽤 됐죠. 89년도니까 이제 2년 차쯤 됐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그 95년도부터 이렇게 수자원공사 재판을 맡게 되고 또 98년도부터 경기도시공사 재판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수용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요 이제 실무 토지 수용 보상 이제 이 책이 2003년도에 이제 신토지 보상 해설이라는 책으로 처음 나왔는데 이 책은 한 거의 막 1000페이지 가까이 이르는 방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이 토지 수용 보상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는 책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익사업에서 그 보상을 어떻게 받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정당 보상 또는 완전 보상에 가깝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손실보상 내용과 그 다음에 대응 전략 및 대책위원회 또 변호사 선임 방법 대토보상 세제 혜택 또 자주 묻는 질문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상 흐름도가 제일 첫 페이지 나오는데요. 이 흐름도가 가장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흐름도가 이 흐름도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언제 어느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상을 하려고 하면 사업 시행자가 당연히 어떠한 토지나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것이냐라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를 해서 조서를 만듭니다. 토지조서, 물건조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조사를 할 때
이제 오른쪽 표에 보면 이제 당구장 표시한 부분이 있고 그 세모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당구장 표시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라, 따라라, 그렇게 하라는 표시고 세모 표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아니면 더 어찌 보면 하지 말아라라는 쪽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세모로 표시돼서 써 있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당연히 이제 우리는 미리 내 토지 물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사진이나 비디오를 먼저 촬영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촬영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당일자 나온 신문을 한번 같이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언제 찍었다는 날짜가 확실히 일반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날짜 조작이 다 되기 때문에 잘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일자 발간된 신문 제1면을 꼭 들고 같이 찍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위해서 출입 허용을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많이 돌아다녀서 보셨을 건데 뭐 출입하지 마라, 무단 출입 금지, 뭐 출입하면 형사고소함 이렇게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 있으면 당연히 출입을 허용을 지금 막았기 때문에 금지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통상적으로는 그런 이제 플레이카드를 붙여서 무단 출입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는 2단계는 절대 내는 게 아닙니다. 2단계는 내는 게 아니라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본적인 토지 조서, 물건 조서가 작성이 되면 보상 계획 공고를 하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열람을 시킵니다. 개별적으로 열람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통지문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면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인데 뭐 받아도 그만이겠지만 뭐 가급적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 및 물건 조서 내용, 그러니까 보상계획 공고 통지문에 어떤 것이 오냐면 회송용 봉투에다 이의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A4지 한 장이 옵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토지가 뭐 몇 번지에 몇 평방미터가 있고 또 물건이 뭐 어떠한 물건이 어떻게 있다.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또 빠졌다. 이러면 이의 신청을 하라라고 그런 취지에서 이의 신청서라는 문서를 동봉해 옵니다. 굉장히 친절하죠. 아주 정말로 친절합니다. 우표도 안 붙입니다. 우표도 붙이지 않고 미리 사업 시행자가 반송용 봉투까지 보내줘 친히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친절해서 과연 그렇게 우표도 안 붙이고 회송용 봉투를 보내줄까요? 받고 싶은 거죠, 그죠? 사업 시행자는 받고 싶은 거야, 그 이의 신청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지조서, 물건조서, 이 수용의 기초가,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시중에서 팔듯이 이렇게 매매 계약으로 팔지 않으면 강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을 하려면 정확하게 어떠한 토지 몇 번지에 몇 평방미터 0.001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0.001도 틀리면 안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누락되면 안 되고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이렇게 있는데 뭐 몇 평이 빠졌다든지 장독대가 빠졌다든지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그런 틀린 거 또는 그 누락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서 회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송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그 토지 조서, 물건 조서에 대해서 이제 수용권, 앞으로 이 수용권을 행사하려면, 수용권이라는 거 아시죠? 강제로 그냥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거쳐서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리는 겁니다. 강제로.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서명 날인을 2번을 받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대한 서명 날인하고, 두 번째 여기 협의경유서에 대한 서명 날인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의문이 들죠. 그러면 내가 저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 수용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내가 저걸 안 해주면 강제 수용권 행사를 못하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요한 공익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서명 날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건 사업시행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업시행자한테 이의 신청서를 내면 또 찾아가서 방문해서 고함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부한다는 명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서명 날인을 받지 않아도 수용권, 나중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의 신청을 함부로 막 하고 또 사업시행자 사무실에 쫓아가서 데모를 한다든지 그런 행동들은 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역으로 사업시행자한테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죠. 재결을 하나의 요건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안 했는데 그럼 저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때도 가만히 있는 게 좋고, 다만 일괄보상 요구의 내용 증명은 좀 발송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괄보상은 말 그대로 일괄. 여러분들 보상은 토지 보상도 있을 거고 물건 보상도 있을 거고 권리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영농보상이라든지 그런 이 권리에 대한 보상, 모든 보상을 한꺼번에 해라. 일괄적으로 해라.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는 게 좋습니다. 안 보내면 사업시행자들은 통상적으로 토지 먼저 보상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토지 먼저 보상을 실시하면 사업시행자하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그 보상을 할 물건들이, 자, 토지가 당연히 있고 눈에 보이는 각종 물건들, 그걸 지장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업에 지장이 있는 물건, 눈에 띄는 거 모두, 뭐 대표적인 게 건물이 있을 거고, 하여튼 눈에 띄는 모든 물건들이 또 보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농보상이라든지 그런 권리에 대한, 영업보상이라든지 권리에 대한 보상을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일 보상금이 큰 게 토지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먼저 하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상 내역서를 딱 받으면 대책위원회가 만약에 구성되어 있으면 막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돈 이렇게 받게 되면 이 물건, 지장물이라든지 권리는 뒷전으로 밀립니다. 일단 돈을 받으면 나도 다른 데 가서 대토도 알아봐야 되고 또 다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이 토지부터 보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건물은 보상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쉬워요.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에 다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평가사님한테 평가를 의뢰하고 나온 평가
평가서가 나오면 산술평균해서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응하지 않으면 수용재결 넣고 여기 이제 수용재결 넣고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보상금 공탁해버리면 소유권이 등기가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바로 사업시행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쉬우니까 별거 아닌데 반대로 여러분들은 그게 보상금이 제일 크니까 제일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사업시행자는 뭐가 힘드냐면 바로 어려운 게 지작물, 뭐 나무, 가축, 영농보상, 그 다음에 영업보상 이런 게 어렵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것이 잘못되면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일괄보상 요구를 좀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상계획이 공고통지 열람 후에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협의보상금 산정을 위해서 요 1차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게 되면 4번에 걸쳐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 협의보상금 1차 평가, 수용재결할 때 2차 평가, 이의재결할 때 3차 평가, 행정소송할 때 4차 평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감정평가사님의 평가를 거쳐서 보상금이 다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누누이 오늘 제가 몇 번 말씀드릴 텐데 이 1차 협의보상금이란 용어를 구사하는데 저 1차 평가가 나오면 2차, 3차, 4차 대법원까지 가도 10% 증액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항상 이 1차 평가가 제대로 나오도록 노력을 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 가서 또 나중에 수용재결 가서 그런 말 소용없습니다. 1차 평가가 나오면 10% 이상 증액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1차 평가에서 제대로 잘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사 추천을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 추천이라는 게 이제 뭐냐? 1차 협의보상금은 이 감정평가사님 3곳에서 평가를 해서 산술 평균을 내서 보상금을 결정을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한 곳 정하고 감정평가사를 한 곳 정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님이 한 곳 정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또 숫자의 각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51명이 동의를 해서 또 면적이 10만 평방미터다 그러면 5만 1평방미터를 소유한 사람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그분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민추천이라고 합니다. 주민추천 감정평가. 그래서 주민추천 감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와 가장 의사소통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님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가하러 나오실 때 빼놓고는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민추천평가사님은 나름대로 언제라도 내가 찾아가서 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더 나의 견해를 피력하기 쉽기 때문에 꼭 평가사님을 주민추천을 추천하라. 이것 옛날 서한샘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밑줄 쫙 한 정도가 아니라 한 3번쯤 쫙쫙쫙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상은
이 완전 보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완전 보상인데 완전 보상을 받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은 감정평가사 추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는 대책위를 제대로 구성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감정평가사 추천을 꼭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감정평가 거부 여부 결정을 감정평가를 거부한다? 여러분들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저 부분은 결국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대책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거부할지 말지. 물론 여러분들은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거부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꼭 내가 보상을 받기보다는 수용 재결을 받기보다는 나는 그냥 이 땅을 내가 개발하는 게 낫다라고 하면 역시 똑같은 이론이 작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협의보상금이 나오면 사업시행자가 여러분들한테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라는 공문을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 옵니다. 그러면 제목이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협의를 나하고 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래서 받아보고 왜 이렇게 금액이 작냐. 그러면 협의 요청서 이렇게 보시고서 나하고 다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적은 금액으로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만 협의 요청이지 그 금액에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을래요 말래요 이걸 보낸 문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서를 받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도장을 찍을지 말지지 금액을 이거보다 더 줘라 이런 건 안 통합니다. 물론 민간인인 경우에는 좀 틀립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인인 경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민간 기업에서 많이 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이 할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왜냐? 거기에서 당연히 돈을 어떻게 올려주면 그거는 배임 행위가 되고 그래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가 오면 여러분들은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감정평가서를 입수해야 됩니다. 요것도 밑줄 쫙 쳐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 토지 건물이 어떻게 감정평가가 낮구나라는 걸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감정평가서를 입수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협의경유서 서명날인 또 거기에 협의 요청서에 똑같이 보내줍니다. 똑같이 이의신청서라고 해서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이 보내줍니다. 아까 하라고 했나요?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반송? 하지 말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안 한다라고 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매계약서에 이때 만약에 도장을 찍으면 사법상 매매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이제 열람 공고를 합니다. 열람 공고를 하면 14일 기간 내에 요게 이제 두 번째 별표 2개쯤 쳐시고 이때 의견서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때 뭔가 서류를 처음으로 내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 어떤 서류도 가급적이면 안 내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 즉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 가만히 계시는 게 무지하게 힘든가 봐요. 무지하게. 이유가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나만 뭔가 정보가 뒤떨어져서 나만 보상금을 적게 받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22살에 제가 예전에는 천재 소리를 들었는데 요새는 천재 소리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5년도부터 이 보상 세계에서 부딪히고 저도 보상을 받아봤고 그랬지만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상금을 많이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입장에서 첫 번째 방법은 사업 시행자가 아프면 많이 받습니다. 아프면. 근데 사업 시행자가 아프다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사업 시행자를 아프게 하나?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요거 지키면 돼. 가만히 계셔라. 가만히 계셔. 몇 가지만 하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요약하면 몇 가지만 하고 가만히 계셔야 되냐면, 자, 무단 출입 금지. 무단 출입하면 형사고소함. 이런 플랜카드는 걸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괄보상 내용 증명은 발송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추천을 하고, 요것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뒤처지지 않습니다. 보상은 정말 우리나라 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는 만큼 더 나옵니다.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협조하는 만큼, 자료 내는 만큼 덜 나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하고 완전히 반대. 근데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요. 내가 사업 시행자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거창하게 우리 공익사업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그 땅을 삽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이제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해서 10필지가 있습니다. 10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10명입니다. 이제 A부터 B, C, D에서 10명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은 10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사람당 책정된 예산은 당연히 10억이죠. 당연히 10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100억에서 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도장 찍는 사람한테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10억을 넘게 줘야 되겠어요? 적게 줘야 되겠습니까? 뭐 답이 금방 나오죠, 그죠? 만약에 제일 먼저 사들이는 사람한테 12억을 줘보세요. 그럼 이거 최소 120억이죠? 보상도 똑같다는 겁니다. 협조하는 분, 자료 내는 분, 대단히 내가 보상금을 잘 받을 것 같은데 이 이치 생각하시면 금방 답이 답니다. 보상은 가만히 계셔라, 제발 좀.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재결이 의견서, 이때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의견서. 무슨 의견서 내는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이때 이의 신청 뭐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의견서라는 걸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재결의 현지 조사 요구라는 게 뭐냐? 제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한번 우리 지역 좀 나오셔서 좀 보시고 또 우리의 말도 좀 한번 들어보시고 보상 수용 재결 좀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문서로 하시면 됩니다. 문서로. 그리고 문서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평가를 합니다. 이때는 아까는 사업 시행자 한 곳, 시도지사 한 곳, 주민 한 군데. 요 수용 재결은 누가 이제 선정하냐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군데를 선정합니다. 이제 사업 시행자도 손 못 대고 주민도 손을 못 댑니다. 이거 객관적이니까 오로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금액을 통제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금액을 보고
도장을 또 찍을지 말지 결정을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장을 안 찍어주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수용 재결 나고 뭐 도장 찍을 필요도 없죠. 수용 재결이 났으니까 이제는 뭐 이 사업 시행자는 받은 보상금 갖고 그대로 공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두 번째, 여기서 의견서를 내셨죠? 네, 두 번째,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 여기다 잘 메모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의견서 내는 것, 여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이의 신청이다.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서를 내면, 이게 행정심판 성격입니다. 행정심판 성격. 그래서 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이때도 두 군데 선정을 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 그만, 마음에 안 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사진과 비디오 촬영하고 무단 출입 금지 하는 현수막 붙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추천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구성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올바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이게 제1입니다. 제1. 이거 다 대책위원회가 제대로 돼 있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보상금 제대로 나옵니다. 탕정지방산업단지라는 곳에 가보시면 지금 아산 지중해 마을이라고 기가 막히게 마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쳐보시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을이 구성될까? 보상 부분에 대책위원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책위원회를 잘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사진, 비디오 촬영, 일괄보상 내용 중에 감정평가사 추천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낼 건 요 의견서 요때, 그 다음에 이의신청서, 행정소송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강조하면 1차 평가가 잘못되면 뒤에 다음 절차를 진행해도 10% 이상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생각은 1차 평가가 잘 나오도록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아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됩니다.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보상금은 시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경매가로 주는 것도 아니고 개별 공시지가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너무 길죠. 그래서 약칭으로 앞으로 토지보상법이라고 표현하는데, 토지보상법 70조에 보면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 공시. 여러분은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쨌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토지보상금 산정 공식을 보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토지 표준지는 대한민국 토지가 정확하게 지금은 전체 필지 수는 한 3,500만 필지에서 4,000만 필지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아마 분필되고 하필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확한 필지 수는 모릅니다. 자꾸 분필, 하필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한 약 4,000만 필지가 있는데, 땅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표준지가 50만 필지입니다. 대표적인 50만 필지를, 대표적인 토지를 뽑아서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 님들한테 감정평가를 시켜서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발표는 좀 나중에 합니다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가장 이제 비싼 표준지 공시지가로 비싼 게
제 기억으로는 저 그 명동에 있는 이 네이처 리퍼블릭 그 입주돼 있는 그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3.3 평방미터당 2억 7천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2억 7천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뭐 여기서 여러분들 일본 토지 중에 가장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은 게 얼마쯤 할까요? 일본은 어느 정도 할까? 우리나라는 한 2억 7천쯤, 3.3 평방미터당 한 2억 7천쯤 되는 것 같은데 일본은 어느 정도 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많이 쫓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저도 몰라요. 글쎄, 제 기억으로는 한 17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아직 토지는 많이 차이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표준지가 이제 50만 필지밖에 없기 때문에 내 토지가 표준지냐 아니냐부터 결정되는 거죠. 이제 보상금 산정 공식은 딱 첫 번째, 내가 표준지다. 표준지냐 아니냐가 결정되죠. 표준지면 여기다가 좀 이따 말씀드릴 기타 요인만 반영하면 됩니다. 기타 요인만 반영하면 돼요. 만약에 표준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찾아야죠. 이제 내 토지가 표준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토지를 내 토지랑 비교할 거냐? 그 비교 표준지를 찾는 겁니다. 비교 표준지. 그걸 비교 표준지라고 하는데 50만 필지가 이미 공고돼 있죠. 그래서 이 비교 표준지는 용도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또 도시 주상공로, 요 용도지역이 같아야 됩니다. 무조건. 용도지역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 이용 상황이 뭐냐? 그 다음에 지목, 지리적 접근성, 요 네 가지를 대입을 하면 내 토지와 유사한 토지가 나옵니다. 내 토지와 유사한 토지가 나옵니다. 내 토지와 유사한 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 표준지 공시 이제 가격에다 이제 여기 이제 나오면 비교 표준지 공시 지가가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는 건 뭐냐? 시점 수정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3기 신도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일이 2018년 12월 19일, 2019년 5월 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는 언제 걸 써야 되냐면 이보다 앞선 거. 그러니까 2018년 12월 19일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만 발표합니다. 한 번. 매년 1월 1일자 한 번.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거는 쓸 수 없으니까 앞에 거를 쓰죠. 그러면 2018년 12월 19일이 만약에 남양주 왕숙지구라고 하면 2018년 12월 29일 날 의견 청취 공고가 됐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몇 년도 걸 써야 되냐면 2018년 1월 1일자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면서 보상은 언제 한다? 아직도 안 하죠. 2020년인데 아직도 안 합니다. 그러면 2019년, 2020년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지가 상승률이 좀 있죠. 그걸 반영해 주는 게 시점 수정입니다. 그걸 반영해 주는 게 시점 수정입니다. 이건 객관적 수치입니다. 객관적 수치. 여러분이 손 못 댑니다. 객관적 수치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지역 요인이라는 거 뭐냐면 이건 대부분 일입니다. 일. 그래서 이것도 무시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개별 요인. 개별 요인이라는 게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현혹을 합니다. 현혹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나를 따르라.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보상금 높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말로 다시 표현하면 정확하냐면 현학의 허세를 부립니다. 현학의 허세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개별 요인은 뭐냐면 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행정 조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토지가 이렇게 이제 길이 있고 어떤 토지가 여기 이렇게 표준지가 A라는 표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 토지는 A는 이렇게 있는데 도로에 붙어 있어서 내 토지는 뒤에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돼 있는 게 내 토지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표준지를 얘를 잡으면 얘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도로에 붙어 있는 얘는 안 붙어 있잖아. 그럼 맹지니까 맹지는 7%에서 10% 정도 저감 평가를 합니다. 깎아야죠, 그죠? 맹지는 깎아야죠. 그리고 생긴 것도 저처럼 얘는 잘생겼죠, 그죠? 응? 얘는 잘생겼죠? 얘가 잘생겼나? 그렇죠. 제가 좀 못생긴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못생겼잖아요. 획지적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하는 건데, 비교해서, 이제 수치를 매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요인. 이제 기타 요인은 뭐냐? 매매 사례하고 보상 선례를 기타 요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매매하고 보상 선례. 가장 보상 세계에서 중요한 건 요 기타 요인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될 거냐? 여기에 굳이 이렇게 완전 보상의 전쟁은 기타 요인을 얼마 보정을 할 거냐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요인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이 기타 요인이 좌지우지한다. 이 기타 요인이 매매 사례 보상 선례이기 때문에 기타 요인은 개인이 아무리 외쳐도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대책위를 구성해서 제대로 사업시행자한테 협상 또는 어필을 해야지 또 감정평가사가 그나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는데 이 중에서 개별 요인과 기타 요인이 있는데 지역 요인은 대부분 1이고 시점 수정 저거는 객관적 수치고 그러면 시점 수정은 보통 얼마 하느냐?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이제 사업이 발표가 되면 표준지 공시지가도 많이 가격을 좀 억제시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경험은 시점 수정 해봤자 뭐 1.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 50%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증액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역 요인은 대부분 1이고 개별 요인은 최대 변동폭, 제 경험으로 최대 변동폭 봐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20% 이내입니다. 20% 이내. 최대 변동폭이. 이것도 최대치로 말하는 거지 더 낮게 이야기하면 4% 정도 봅니다. 4%.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개별적으로 신경 써서 보상금 증액시킬 수 있는 요인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기타 요인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액을 해야 된다. 3기 신도시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20년 하반기 제 개인적인 소견은 하반기에 글쎄요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긴 한데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네요 괜히 뭐 하여튼 2020 최소한 21년은 하겠죠. 네,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뭘 꼭 개념을 보상을 세계에서는 아셔야 되냐면 사업인정 고시일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사업 인정 고시일. 이 사업인장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명을 하면 강제 수용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걸 사업인정이라고 합니다. 강제 수용권을 부여함. 그래서 그 고시가 언제 됐냐? 이걸 항상 찾아내야 되는데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일자 그날이 사업인정 고시일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일자. 3기 신도시 수용재결 관할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 청취 아까 밑에 봅니다. 2018년 12월 19일 날 공고를 해서 토지 가격이 변동됐다고 인정이 되면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 기준으로 하는 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로 치면 2018년 1월 1일자를 쓴다는 거죠. 2018년. 그래서 사실 이제 대책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노력하셨겠지만 얼만큼 증액이 되면 토지 가격이 변동됐다고 인정하냐면 30%가 증액되면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봅니다. 여기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군구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자를 쓴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지금 주민의 의견 청취는 2018년 12월 19일 날 났지만 요 남양주 왕숙지구의 주택지구 지정고시는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만 아마 2020년에 났을 거예요. 2020년. 또는 2019년에 났던가. 그러면 공시지가를 사업인정 고시일자 그 앞선 걸 써야 되려면 만약에 지금 2020년에 났다면 2020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써야 되는데 그게 2018년과 비교해서 평균 변동률이 30%보다 높다라고 하면 2018년 1월 1일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29%까지 올리는 게 정답이었다. 30%를 올리면 안 된다. 요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고 이제 110% 증액 불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라는 족쇄라고 제가 족쇄? 참 옛날 일본 순사들이 독립군한테 이렇게 족쇄를 많이 채웠죠. 그런 표현을 제가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참 실제 족쇄가 맞습니다. 제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 여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8조 1항에 보면 직권으로 또는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직권 또는 관계기관 요청, 요 관계기관이 누구냐면 사업시행자입니다.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사님들을 옥죄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순하게 표현하면 정당하게 평가를 안 하면 제대로 했는지 내 조사하겠다. 그래서 징계하겠다. 이런 뜻인데 우리끼리 표현하면 보상금 높게 주면 조사하겠다. 이런 뜻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라는 게 이게 법도 아닙니다. 총사업비 관리 지침이라는 게 법도 아닌데 이거 보면 이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상평가사의 보상평가액이 표본 기준 가격 조사액, 말이 되게 어렵죠? 표본 기준 가격 조사액. 이건 그냥 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냥 표본적으로 조사했다는 그런 겁니다. 표본적으로. 그래서 그 가격보다 지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또 토지보상비 추정치를 제거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 추정치. 그냥 약식평가라고 그럽니다. 약식평가. 이렇게 해서 한 금액보다 10%를 초과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보상평가서 검토를 요청해야 됩니다. 이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10%를 초과해서 증액을 감정평가사님들이 평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조사한다는데. 응? 잘 안 하시겠죠, 그죠? 응? 잘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대책위는 사실은 이 예상, 이거 보고 뭐냐면 예상 손실보상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상 손실보상. 이거부터 증액을 요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부터 증액을 따지고 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는 그거는 보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저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런 지침이 있는데 과연 진짜 상관이 없는지 묻고 싶다는 거예요. 또 표본 기준 가격 조사에 이거 약식 평가고 아까 추정치도 약식 평가인데 이것이 기준이 돼서 정식으로 감정평가사님이 현장을 다 일일이 방문해서 평가한 그 금액이 10%가 넘으면 조사하겠다. 이거는 좀 저는 국가한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건 과연 이 헌법이 보장한 완전보상 원칙에 또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둔 이유에도 반하죠. 그런 거나 똑같죠. 판사님한테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간섭을 하는 거죠. 너 이렇게 했는데 징역 6개월 이상 하면 당신 조사해서 징계하겠다. 이런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0% 증액이 불가한다. 감정평가사 타당성 조사라는 족쇄 이런 부분은 좀 사라져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제도는 변하게 마련입니다. 자꾸 요구를 하고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야지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몇 건이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간통죄도 폐지됐죠. 또 호주제도 폐지됐죠. 절대 바뀌지 않을 거 그런 것들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잠깐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법률은 일본 토지수용법을 그대로 개수 좋은 표현으로 하면 개수인데 한국말로 표현하면 뺏겼습니다. 그대로 뺏겼습니다. 처음에.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법이 훨씬 더 정치합니다. 왜 정치하냐? 훨씬 더 우수합니다. 왜 우수하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수용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런데 일본은 토지 수용 제도가 버젓이 있습니다만 지금 토지 수용 안 합니다. 강제 수용 안 합니다. 끝까지 협의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유명한 일본 나리타 공항 활주로 얘기가 가장 유명하죠. 나리타 공항 활주로가 조금 이렇게 휘었습니다. 그 사람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람 토지를 피하기 위해서. 활주로도 이렇게 이게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본 여러분 여행 가시다 보면 혹시 신기한 광경을 보실 수도 있어요. 진짜 일본 여행 가면 신기한 광경. 도로 이렇게 여기 다 돼 있고 여기도 다 돼 있는데 여기만 뚝 집 한 채 있는 경우 또는 뚝 끊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보상에 이분이 응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사실 강제 수용 제도는 폐지하는 게 옳겠습니다만, 글쎄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제로 남의 토지를 물론 공산주의 하면 되죠. 공산주의 하면 되죠. 하지만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사유재산제를 헌법이 보장을 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을 강제로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보상이 원칙이겠죠.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 시가가 안 나오면 그분이 원하는 만큼 주고 취득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외롭게 외칩니다만 소용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토지보상금 예측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비교 표준지 찾은 다음에 자신의 토지가 표준지일 경우에는 요거는 저희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경험, 현재 흐름.
그래서 도시 지역은 비교 표준지 딱 찾으면 그냥 머리 아프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여기 여기 공식이 있죠. 이렇게 보상금 산정 공식 이런 거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딱 찾아내면 표준지 공시지가 찾아내면 여기다가 1.3 1.3 내지 1.8을 곱하면 그것이 보상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다만 저희 경험을 말하는 거지 이 보상금은 반드시 평가사님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예측 한번 해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도시 지역은 조금 더 높습니다. 한 1.5에서 한 2.2까지 비도시 지역은 1.5에서 한 2.2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이제 내가 보상 투자를 한다. 어느 지역이 공익사업으로 앞으로 시행될 건데 그 지역 토지가 경매로 나왔다. 그럼 내가 낙찰가를 얼마를 쓸 거냐 정할 때 여러분들은 하한선 이하로 써야 되겠죠. 도시지역이면 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정도 쓰시면 됩니다. 비도시 지역이면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한 20% 정도 더 써도 좀 이렇게 투자 수익이 나옵니다. 사업 시행자 보상 자료상 보상 금액 비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상 평가액이 100%라고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52%를 차지하고 개별 요인이 4% 차지합니다. 기타 요인이 4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보상을 받는 지역 토지 보상 대상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44%의 목을 매야지 왜 4%의 목을 매느냐는 거예요. 왜 4%?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토지가 보상 대상이 딱 되면 많은 사람이 귀신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올려줄 테니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뭐 다르게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 주세요. 돈 주시면 제가 잘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그렇지. 자료도 잘 만들어내야지. 난 모르겠고 바쁘고. 보니까 명함을 딱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 같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정작 중요한 대책위원회에 참여도 안 해. 이제 나는 안심이 되는 거야. 나는 뭐 변호사도 선임했고 저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 거고 다 소용없어. 이제 나는 농사 짓고 회사 다니고 여행 가고 이런 생각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을 써도 이 4% 싸움이라는 거죠. 이거 제발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해서 깨어나셔요. 진짜 우리가 싸움을 할 건 뭐다? 기타 요인이라는 거예요. 기타 요인. 기타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사례 그리고 보상 선례입니다. 주변에 매매 사례를 어떤 걸 쓸 거냐 이 보상 가격 평가할 때 매매 사례가 해당 지역 보상 지역에 또 있고 또는 거기 없다면 주변에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걸 갖다가 쓸 거냐 이거는 감정평가사님 재량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이 기타 요인이다. 이 기타 요인은 내 혼자는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대책위를 반드시 구성해서 올바른 대책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집요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위치에 있는데 A는 집요하게 와서 자료 내고 울고 어떤 때는 협박하고 이러고 누구는 가만히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는 집요하게 찾아와서 그렇게 하고 막 땡깡 부리고 막 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또는 차라리 가만히 있든가.
그래서 우리는 기타 요인을 신경을 써야 된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두 가지 단어를 표현합니다. 맛집이 손님 찾아다니느냐. 그 다음에 명의가 환자 찾아다니느냐.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찾아와서 이걸 높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표준지 공시제 기타 요인이 제일 중요하다. 개인적 증액 사유는 4%에 불과하다. 이거 꼭 이해하시고. 자, 이제 건물, 토지보 사항은 이 정도로 와서 그래서 하나도 둘도 셋도 대책이다. 하나도 둘도 셋도 대책. 그 다음에 건물 지작물 보상. 이제 지작물은 뭐라고 그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사업 시행에 지장이 되는 모든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건물도 지작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원가법으로 산정하고 뭐 집합 건물은 원가법과 거래사 이 감정평가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평가 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원가는 건물을 진 원가를 반영해서 평가하는 거고 거래사례는 얼마에 거래했느냐 그거 갖고 평가하는 거고 수익은 임대 수익이 얼마 나오느냐 그거 갖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특수공법으로 지은 경우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제가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 재개발 지역에 있는 건물 가격이 얼마나 받을까? 이것도 그냥 제가 경험치로 좀 말씀드리면 재개발 지역의 건물은 그냥 3.3 평방미터당 보통 한 200만 원 정도가 받으면 잘 받는 겁니다. 건물 면적 이제 3.3평방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받으면 잘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할 때 건물값은 뭐 허름하지만 그래도 평당 한 150에서 200은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특수공법으로 지은 경우에는 변호사랑 좀 상의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목이 있습니다. 수목은 뒤에 수목이 나오죠. 뒤에 수목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식비, 고손율을 줘야 돼. 이식비라는 게 뭐냐면 수목은 당연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옮겨 심어야죠. 그 옮겨 심는 비용을 보상을 해줍니다. 수목은 수목 가격으로 보상 안 합니다. 옮겨 심는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값이 뭐 1억짜리인데 왜 200만 원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고손율 옮겨 심으면 10그루 심으면 한 2그루, 한 그루는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 지작물도 이제 이전비가 원칙이다. 이전비가 이전하는 비용이 원칙. 그러니까 자, 이 토지는 당연히 취득비인데 토지 빼고 지작물은 세 가지 이제 이전비가 원칙입니다. 이전비가 이게 원칙인데 이전비하고 취득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전비하고 취득비하고 이전비는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취득비는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으로 보상할까요? 900으로 할까요? 900으로 네. 하면 네. 900으로 싼 걸로 해요. 싼 걸로. 요럴 때는 또 취득비로 합니다. 아주 그냥 약올로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취득비로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영업보상 여러분들은 이제 영업보상 받을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 영업보상이 제발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상담 먼저 받아라.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1, 2, 3, 4, 5 휴업보상이 1, 2, 3, 4, 5를 받습니다. 영업이익 4개월치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또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그다음에 영업시설, 원자료, 제품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감손상당의 부대비용, 영업이익 감소액. 자, 5번은 영업이익 감소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그죠? 5번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대비용은 1, 2, 3번 금액의 한 10% 정도 인정 보통 됩니다. 그러니까 부대비용도 별로 뭐 신경 안 해요. 자, 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상담을 먼저 받으라고 하냐면, 자, 영업이익 4개월치, 그 다음에 1, 2, 3번은 1, 2, 3번. 그러니까 이제 1, 2, 3번은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를 내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가 알 수도 있을까요? 응? 모르죠. 그죠?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영업보상 대상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 행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 한 번도 영업보상을 못해가지고 수용권 행사를 못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죠, 그죠?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다 그건 왜냐? 다 못 버티고 자료를 다 내요. 그냥 불안한 거야. 나만 뒤처질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내 영업이익 4개월치 자료를 내는데 나는 실제 솔직히 내 양심에 난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순수하게 순이익을 말하는 거면. 그러면 보상은 1번 보상은 4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죠? 1번 보상 4천만 원. 그런데 스물스물 올라와. 5천만 원 써낼까? 6천만 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0인데 이걸 한 1,200이라고 할까? 아니면 2,000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사업 시행자가 무서운 건 자료를 안 내는 사람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실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공장을 합니다. 공장을 하는데 그 공장에 당연히 이제 문 앞에 무단 출입 금지, 거기에 이제 무단 출입 시 형사고소함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써 있어요. 어떤 말이 써 있냐면 맹견주의. 그리고 저 멀리서 저 공장을 보니까 공장 마당에 진짜 등치가 이따만한 산만한 개가 돌아다녀요. 목줄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공장을 조사하러 가야 되잖아. 기본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뭐 기계장치도 뭐 있는지 다 일일이 조사 써야 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기계장치에 이름표를 다, 어떤 사람은 이름표를 붙여주세요라고 하는데, 노래도 있죠. 이름표를 붙여줘요. 이 사람은 이름표를 다 떼버렸어요. 이름표, 기계가 여기서 저기 막 수도 없이 기계가 쫙 있는데, 이름표가 어디 갔나 없어. 근데 이름표를 이분이 떼려니까 또 안 떼어져.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놨냐? 스프레이로 해서 안 보이게 해놨어. 이름표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맹기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출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잠궈놨죠. 열쇠 따고 들어가야 돼. 따고 들어가려면 허가 받고 들어가야 돼. 허락 받아야 돼. 허락도 받았어. 그래서 열쇠 따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황소많은 개가, 그래서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그 개를 목줄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데 주인이 목줄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뭐, 저 같으면, 저는 목줄 안 해요.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데 왜 들어와? 응? 어쨌든 그러니까 뭘 하고 들어가야 돼요? 보호장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보호장치 뭐 있어? 철조망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들고 들어가야지. 그게 얼마나 불편해. 근데 또
딱 들어갔더니 이 철조망이 또 문은 또 너무 작아. 그래서 못가 문에 걸려서. 그럼 또 가서 또 다시 또 그 문 져가지고 더 적은 걸 철조망 만들어 와야죠. 그래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름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뭘로 써야 돼? 이름 없는 기계 1, 이름 없는 기계 2, 아니면 또 모르는 기계 1 이렇게 써? 그렇게 쓰면 재결 안 받아줍니다. 죽으나 사나 뭔가 써야 됩니다. 재결 안 받아줍니다. 재결. 수용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용권 행사하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수용권. 자, 그래도 그건 그래. 여러분 CSI라는 미국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과학수사가 발달. 그래, 내가 사진 찍어 간다. 그래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인식기 돌리는 거야. 같은 기계 알아냈어. 이게 그 기계야. 좋아, 그것도 알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어떻게 할 건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건데? 뭘 하고 쓸 건데? 감정평가사님은 어떻게 평가할 건데, 이거?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영업부사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맛집 명의가 찾아다니지 않는데 나한테 찾아온 사람한테, 나를 죽이러 온 사람한테 돈까지 줘가며 일을 시키고 자료를 낸다. 그게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왜냐? 두려워서. 근데 묻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냐?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투기 금지, 투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벌통, 나무식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다 압니다. 이런 거 생각도 말고. 다만 심을 수 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행위 제한이 걸리기 전에 심을 수 있을 때는 여러분도 심어야 되겠죠. 그죠? 나무는 이전비로 보상합니다. 나무는 이전비로. 그래서 나무를 내가 나무를 심어서 죽어버리면 나만 손해나는 거죠. 나만 손해. 그래서 나무는 유실수, 조경수, 자연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유실수는 당연히 과일이 열리는 거죠. 조경수, 자연님. 자연님은 보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원칙이 이전비입니다. 원칙이. 원칙이 이전비. 그 다음에 나무 건물을 추가로 짓는 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어쨌든 투기하다가는 정작 중요한 직접 보상금이나 이주 생활 생계 대책에서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 놓으면 형사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물러나야 됩니다. 단 행위 제한 예외 사유는 가능하다. 즉 지금도 뭐 3기 신도시 지역도 비닐하우스 짓는 건 가능합니다. 농사 짓는 거니까. 농사 짓는 건 가능합니다. 행위 제한 예외 사유는 가능합니다. 수목은 사업 시행자가 정말 힘듭니다. 이 보상하려면. 수목은 왜 어렵냐? 자, 여기 보시죠. 수관폭, 수관고, 뭐 이렇게 해서 자, HW, 뭐 BR 이런 걸 다 적어야 됩니다. 이거 보통 일입니까, 이건? 그래서 보상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제출하라고 그래요. 이걸 다 제출해야 돼. 제출 참 제출하지 말라는데도 왜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어. 이거 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유는 그거예요. 제출해 주시면 보상 잘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만약에 제출 안 하면 저희가 이거 일일이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에 이제 여러분들이 힘이 드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나무는 이전비지만 이 취득비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비로. 그게 조경수는 뭐 당연히 이전비입니다. 물론 조경수도 이전비보다 취득비가 더 싸면 취득비로 합니다. 아까 원칙입니다. 조경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레미안 퍼스티지, 여기 서울에 반포에 레미안 퍼스티지에 식재된 소나무 한 그루가 다 1억 이상짜리입니다. 저도 맨날 산에 이렇게 등산 가서
야, 저 나무를 뽑아서 옮길 수만 있으면 저건 2억인데, 저건 3억인데 막 눈에 보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전부 이전비지만 과일나무는 옮겨 심으면 과일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전을 못하는, 옮겨 심지 못하는 나이가 있어. 수령. 사람으로 치면 나이. 그 나이가 여기 일반 사과나무는 5년 이하만 옮겨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만약에 7년짜리면, 심은 지 7년 되면 옮겨 심으면 과일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그 사과나무는 이제 이전비일까요? 취득비일까요? 예, 취득비입니다. 취득비. 이전비, 취득비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식가능 나이를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 수확 수령. 가장 많이 보상을 받는 걸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적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사과, 일반 사과나무는 21년짜리가 한 22만 4천 원 정도 보상받는다. 그 다음에 배는 21년짜리가 25만 6천 원 정도 받는다.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10년짜리가 5만 3천 원. 탕정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짜리씩 받았습니다. 포도나무 한 주에 7만 원을 받았어요, 보상을. 이때 3년도에 이때 7만 원 받았으니까 거의 뭐 대단하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저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나무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응? 응? 그죠? 나무 나이 잘 알기가 어렵겠죠? 그죠? 자, 이주대책, 이제 굉장히 또 이주대책, 여러분들하고 이주대책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이렇게 투자할 땐 이주대책은 이주자 택지하고 공동주택 수분양권, 아파트 수분양권과 이주정착금 세 가지를 줍니다.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이 탕정지방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설계, 공동시공, 공동임대. 탕정지방 산업단지는 이 이주자 택지 가격을 당시 시가 통상 3.3평방미터당 120만 원에 받았는데 당시 주변 시세는 한 300만 원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를 100만 원에 분양받음으로써 이걸 이주자들은 무조건 200만 원, 2억 정도를 세이브하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66채입니다. 66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광 마을을 만들어서 여기 보상될 때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 그래서 그분 보상가가 총 6천도 안 됩니다. 6천도 안 되는데 이렇게 공동 설계, 공동 시공, 공동 임대를 해서 지금 시가 현재 한 15억 정도 가는 건물주로 변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어하는 상가 겸용주택입니다. 1층 상가, 2, 3층 주택입니다. 물론 이건 주민들 외에는 절대로 주민들 외에는 받을 수가 없죠. 이주자 택지는. 그죠? 주민들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건물 하나가 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호사 선임비 대신 이분들이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당신이라고 같이 살면 계속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참 이거 밑에 판례 꼭 이해하세요. 지금 이주자 택지 분양권 사면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분양권은 무효입니다. 분양권은 지금 사들이면 여러분 절대로 이건 이제 투자하면 어떤 때 투자해야 되냐면 완전히 그 사람이 계약을 했어야 돼. 분양을 받았어야 돼. 그 사람 그 사업 시행자 3기 신도시 같으면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투자할 때 지금 꼭 명심하셔야 돼. 3기 신도시 투자하고 싶으면 원주민이 그 사업 시행자하고 이주자 택지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때 여러분이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그 이전에 사는 건 전부 무효입니다. 절대로 그 이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세종시 이주 대책은 이렇게 여기는 뭐 아파트 부지도 받았습니다. 아파트 부지. 끝내주죠. 30평을 받아서 1층, 아니 30평을 받아서 아파트 땅을 30평 받았으니까 용적률 160%면 이 48평이 건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24평짜리 아파트 두 채를 줘가지고 한 채는 자기가 살고 한 채는 다른 곳에 팔아서 이 아파트 짓는 가격을 충당해서 그래서 이런 데 가능한 건 뭐냐면 대책위원회가 강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아파트 부지를 받으려고 이제 제가 정말 집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 대책위원회, 이제 세종시 대책위원회 고문 변호사를 맡아서 집요하게 요구를 했고, 또 당시 한국토지공사도 정말 감사하게 전향적으로 이걸 받아주셔서 이렇게 아파트 부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당시 관계자님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이주 대책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활 대책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딱지 많이 사죠. 그 상가 8평 정도 받는 상가용지 많이 여러분들 이제 딱지를 사시는데, 이거는 8평을 받는 겁니다. 8평. 이건 누가 받느냐? 이주대책 대상자,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영업보상, 장사하는 사람, 축산보상, 가축 기르는 사람,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을 받은 자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8평. 그런데 이것도 대책위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8평, 어떤 지역은 12평, 어떤 지역은 심지어 130평. 그것도 상업용지. 여러분도 한번 메모했다가 찾아보세요. 인천 조개딱지 이렇게 치면 난리가 났었어요. 그 조개딱지에서 50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활대책으로 받아서 그 아파트를 쳐서 2박 3일 그때 아마 선착순에서 줄 서 있던 걸로. 생계대책은 뭐냐, 말 그대로 생계. 저희 법무법인 강산이 처음 사용했는데 탕정지방산업단지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이 생계대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계조합한테 한바식당 운영권, 철거권 이런 것들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세종시에는 주식회사 전월, 주식회사 장남이라는 주민들이 만든 회사가 버젓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탕정지방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탕정산업 주식회사라고 해서 그 따기 어려운 한바식당 운영권을 땄습니다. 그리고 탕정지방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또 이분들이 알아들을지,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뭘 줬냐면 한바식당을 줬는데 운영권을 그냥 준 게 아니고 그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가건물도 자기들이 짓고 심지어 모든 시설 일체를 다 했습니다. 수저, 젓가락 뭐 하나까지 다. 그러고 우리 주민들은 몸만 가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할만하죠, 그죠? 그렇게 한다면, 그죠? 내 투자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게다가 뭐 거기 그 담배 소매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대책위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주대책, 생활대책, 생계대책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아까 직접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보상도 기타 요인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행정복합도시 특별법을 보면 여기 밑줄 친 부분에 보면 이렇게 법을 아예 저희들이 삼성전자는 법이 없어도 마음대로 그렇게 줄 수 있지만 행정복합도시는 LH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렇게 없었어요, 이런 법. 근데 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뭐 대응 전략에서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뭐 보상 사례를 파악해서 뭐 자신의 권리, 그다음에 다른 곳의 보상 사례 면밀히 파악, 모범 보상사를 습득해서 그보다 더 나은 보상을 요구.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뭐냐? 대책위가 있어야 되고 올바른 대책위여야 되고 그 두 가지입니다. 어떤 대책위는 정말 제가
저 사람들이 도대체 주민을 위한 대책이야? 아니면 저쪽, 이쪽, 참 답답한 곳이 정말 많아요. 답답한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은 사실은 이 첫 시간에는 이제 딱 요약을 하면 이렇게 모든 많은 다 있는데 대책위를 잘 구성하고 그 대책위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호응을 하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어려운 얘기 아닌데 정말 이걸 못 지키고 자꾸 자료 내고 개인 행동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공도 동망의 길로 가는 공도 동망의 길로.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길로 나중에 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